디케이드 오브 러브, 호기심의 10년. XSFM. 거실의 유승균 PD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이 아시듯 저는 대단한 환경론자가 아닙니다. 이번 댐 건설에 적극 반대하며 군민들 죽으라는 소리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 소속 양구 군수도 저와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회간접 자본에 투자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장점이 없고 단점은 많은데 뛰어든 사람들만 부자로 만드는 걸 나라 돈으로 하진 말자는 거죠. 24년 8월 네 번째 주말 그것은 알기 싫다의 이야기입니다. 저와 건조 에디터는 스튜디오에 있는 것 같지만 지금 춘천 상상마당에 사실 있고요. 와. 네, 오늘 요파시 공개 방송을 지금 여러분 이 방송이 업로드된 지금 이 시간에 하고 있고요. 여러분 이거 들으시고요. 아마 뭐 그 전후에 저희가 인스타 라이브를 했을지도 모르고요. 저희는 워크숍에 가 있고 여러분은 정규적으로 여전히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어제의 이야기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진행하죠. 그것은 알기 싫다는 해결의 실마리 데일리라이트 맥주 호모 비오틴,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 꾸준히 당신을 챙겨주는 로아스웰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 실천하는 사람들을 위한 디바이스 한국 레노버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말하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자라온 환경이 다를 뿐 우리도 보통의 청춘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식전에 로아스엘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를 드셔보세요. 바나바잎 추출물이 식후 혈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은 탄수화물의 지방 합성을 억제해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이젠 챙겨 먹자. 로아스엘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 제조원 우리바이오, 유통판매원 로아스엘 바이오팜. 펴서 접어서 눕혀서 뒤집어서 태블릿처럼 때로는 메모장처럼 세상에 없던 노트북 레노버 싱크패드 X1 요가 시리즈. 실천하는 당신을 위한 노트북입니다. Lenovo for those who do. 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드셔보셨다고요? 네, 비슷한 다른 회사 제품도 먹어봤는데요. 분말이라 역하고 먹기가 많이 불편했거든요. 근데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는 알약이라 먹기도 편하고요. 냄새가 없어 그런지 애들도 잘 먹더라고요. 이거 먹고 나서 우리 남편은 글쎄 이마선을 따라서 참... 야야야! 끊어! 야! 끊어! 통화 연결이 고르지 못하네요. 들을 말씀은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아쉽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추석 마케팅 할 게 많습니다. 맥주 호모 비오틴. 계속되는 무더위와 폭염에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모든 분들 오늘도 날라갔죠. 그렇습니다. 자꾸 그 건조 에디터 젊다고 제가 놀리면 안 될 게 네. 사람마다 읽는 순간이 따로 있더라고요. 20대인 사람도 있고 네. 60대인 사람도 있고 그래요. 다양한 원인이 있죠. 네. 한번 지켜봅시다. 맥주 효모와 함께 자신의 타이밍을. 네. 추석 프로모션을 소개드립니다. 맥주 효모 프리미엄 제품 한정 전체 10% 추가 할인이 있고요. 할인 드뭅니다. 다개월 옵션은 이미 할인이 반영된 상태로 거기에서 또 추가 10% 할인이 됩니다. 한 19% 할인됩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4개 사면 한 병 더 증정하는 4+1을 또 합니다. 25% 할인. 네. 맥주 효모는 그냥 매일 밥 챙겨 먹듯이 계속 드시는 분들이 많아서 4+1 행사가 늘 인기가 제일 좋다네요. 쟁여두십시오. 추석 때 또 이제 나를 위한 선물이 필요하잖아요. 당연합니다. 네. 내년 추석에는 좀 더 많은 것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물론 뭐 이 시즌에 수많은 패션 아이템들이 시즌 오프 할인도 하고 미리 할인도 하고 그래서 이때가 여름옷과 겨울옷을 챙기기 제일 좋은 때입니다. 패션 아이템을 열심히 챙길 때에 돈을 따로 떼서 네. 맥주 호모 비오틴을 사셔야 되겠다. 네. 그렇죠. 패션의 완성은 어쩌구라는 입니다. 말이 있죠. 새로 나게는 못해도 지켜는 준다는 후기에 향연이 있습니다. 추석에 저렴하게 마련해 놓으시길 추천드려요. 맥주 호모 비오틴 액세스몰에서 드물게 할인합니다. 추석 때만요. 다시
생태지평의 강은주 책임연구원이 돌아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공 근데 박사하신데 전공은 행정이에요. 네. 상관은 없어요. 근데 거의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이 일을 하셨잖아요. 네. 왜요? 행정학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이제 정책학 가깝고 네. 정책은 어떻게 변동되고 누가 만들어내고 누가 결정하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 학문이 정책학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중에서 환경정책, 그러니까 법과 제도를 살피는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환경, 에너지, 기후 뭐 이런 키워드들이 갖고 있는 정책의 흐름, 정책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일이 저의 일이기 때문에 학위는 행정학 박사고요. 뭐 네. 전공은 흔히 이제 거버넌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싫어하는 두 가지를 갖추고 계시죠. 뭔가요? 공부노동자고 LG팬입니다. 아까 저는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어떤 대화를 목격했습니다. 네. 녹음 꺼져 있는 동안 LG 트윈스를 저주했습니다. 제가 아까 인트로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네. 우리 양구 군수님이 내년에 민주당으로 출마하시게 생겼어요. 지금. 왜냐면 이미 수학력 있어요. 네.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삼척에 화력발전소를 맡겠다고 주장하던 무소속 시민 후보가 네. 시장으로 당선이 된 다음에 나중에 민주당에 입당을 하셨어요. 예. 저는 양구 군수 민주당 공천 강하게 예측해 봅니다. 양구의 수입천댐 얘기부터 오늘 좀 이어가겠습니다. 네. 강원도의 정치 지형을 흔들 수 있는. 맞습니다. 이제부터는 좀 각 댐이 왜 이상한 위치인가라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제일 규모가 큰 게 바로 양구 수입천 댐입니다. 1억 톤 규모고요. 1억 톤. 네. 어제 제일 큰 게 거의 1억 톤이라고 하셨죠. 네네. 네. 이게 규모를 상상도 할 수 없어요. 1억 톤이라는 거. 엄청 큰 댐, 뭐 우리가 흔히 막 팔당댐, 뭐 소양호 이런데 이제 가서 보는 거에 비하면 되게 작은 댐이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이제 이 14개 중에 제일 큰 규모가 이제 수입천 댐 1억 톤인데요. 그 양구 군수가 양구는 이미 댐에 둘러싸여서 고립된 동네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말은 거의 사실입니다.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제로 많은 강들의 시작점에 양구가 있고 여기 저 국회의원 지역구로 하면은 춘천처럼 화천양구을이잖아요. 네네. 그 동네로 가는 물이 다 여기서 나오고 이게 다 한강으로 갑니다. 네, 북한강 지류이고 금강산에서 내려오는 물이에요. 네. 양구는 이미 수입천 지류인 이제 비아댐이 있어서 여기서 용수 공급을 받고 있고요. 인근에 엄청 큰 도시가 있어서 용수가 부족하다거나 이런 공간은 아니에요. 큰 도시 없습니다. 그리고 구글 지도나 이런 걸 보셔도 좀 좋을 것 같은데 인근에 평화의 댐이 있습니다. 화천댐 그리고 이제 그것으로 형성된 8호호가 있어요. 8호호. 네. 그 수입천이 이 8호호로 흘러들어가는 하천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댐으로 형성된 호수에 흘러들어가는 물길 위에 또 댐을 짓는 거예요. 이건 매니아잖아요. 매니아? 보통 이게 너무 좋아하면 한국인들은 매니아라고 안 부르고 마니아라고 부르는데 마니아. 네, 집착이 대단한데요? 사실은 되게 어이없는 공간이에요. 이 지역은 이미 20년 전에 한번 댐 건설 계획이 있었어요. 양구 밤성골 댐이라고 해서 이때도 주민들이 이제 비대위를 구성을 해서 김대중 정부 때거든요. 그래서 대통령한테 호소문 보내고 삭발하고 가두행진하고 걸기대회하고 토론회 같은 걸 다 해가지고 그럼 20년도 훨씬 전이네요. 할 수 있는 걸 다 했네요. 그러니까 정말 주민들 반대로 결국 이 밤성골 댐이 무산이 된 주민들이 막아냈네요. 네. 그래서 사실상 이게 과거 캐비닛을 뒤져서 나온 계획 아니냐라는 의심이 사실은 재활용. 우리가 금요일 날 얘기했던 거에서 그 환경부가 말하는 것 중에 가장 의심스러운 게 정해진 게 없다라는 말이잖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 어제 얘기했듯이 18,000개의 댐이 있어서 지을 데도 없고 짓고 싶으면 공부를 해서 네. 그나마 어디지라고 겨우겨우 찾아내야 되는 거라서 지금 꺼낸 곳이 그나마 있는 곳들이기 때문에 여기 말고 다른 데에 지을 곳이 없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거는 뭐 문명에서 댐 2만 개를 지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같은 유튜브 콘텐츠인 거죠. 망해요. 네, 망한다는 게임 거죠. 끝. 네. 백성이 다 죽었습니다. 이런 거. 양구군이 이제 그 방산면 수입천이라는 곳인데 지도를 보시면 이제 접경 지역 DMZ 인근까지 올라가는 이 수입천 지류가 흘러가는 곳인데 관광지로도 굉장히 유명하죠. 두타연 계곡이 위치한 곳입니다.
DMZ 1호는 요즘은 8호호 꽃섬이라 부르네요. 네. 네. 그 위쪽이죠. 네, 60년 정도 이 민간인 출입이 통제된 접경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완전 붙어 있네요. 여기. 이거 군인들 아니면 이 동네 모릅니다. 군부대도 있습니다. 네, 군부대 이 많죠. 그 군사적으로도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금강산 쪽하고 연결이 되는 곳이어서 네. 두타연 금강산 가는 길 안내소가 있네요. 네, 민간인이 통제된 접경 지역 자체가 사실은 생태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가치를 갖고 있죠. 역사적으로도 평화적으로도 가치를 갖고 있지만 생태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가치를 갖고 있고 한국의 3대 생태축 중에 하나가 이 가로로 가로지르는 DMZ와 그 접경 지역입니다. 다 보존이 되어 있는 그곳들. 네, 3대 생태축이라고 하면 이제 백두대간 뭐 이렇게 이제 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DMZ 일원이거든요. 네. 당연히 이 공간 자체는 희귀동식물도 많고 천연기념물도 있고 뭐 생태적으로 잘 보존이 돼 있었겠죠. 왜냐하면 군인 외에는 들어가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요. 그죠. 군인은 생태를 파괴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긴 합니다. 거기 사격장부터 해서 불법 매립 막 이런 것도 많고. 그 군인을 잘 구분해 주셔야 돼요. 그건 네. 공병이에요. 네. 네. 전투병들은 환경을 해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군사시설 보호지역 같은 경우에는 환경적으로 가치가 높은 지역들이 꽤 많아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천연기념물도 있고요. 여기는 뭐 멸종위기종들도 많습니다. 열모고, 사냥, 최대 서식지라고 흔히 알려져 있고요. 두타연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천년고찰인 두타사가 있는 곳입니다. 계곡 정말 예쁘거든요. 여기는 뭐 관광지로도 굉장히 유명한 곳이어서 가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펜션 되게 많네요. 와, 네. 두타사를 검색해 보니까 지도에 빨간 핀으로 두타사 써 있고 옆에 아무것도 없어. 그냥 초록색이고 도로가 한참 나가야 나오네. 삼척 샘터 애견 펜션까지 가는데 한 20분 걸리겠네. 야. 만약에 그 인근에 댐이 생긴다면 이 계곡 전체가 다 물에 잠기는 거죠. 알았어. 여기가 무릉 계곡이구나. 네네. 예. 어느 동네인지 알겠네요. 네. 그리고 연천, 아미천 댐은요. 지도상으로 보면 왼쪽에 군남댐이 있고 오른쪽에 있는 게 아미천이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이미 홍수 전용 댐인 2억 7천만 톤 규모의 한탄강 댐이 있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기 똑같은 게 다 있어 댐이 지금 짓겠다는데. 6,500만 톤 규모의 군남댐이 있습니다. 군남댐은 사실 뭐 거의 이제 댐으로서 기능을 하기보다는 그냥 물을 흘러가게 하는 기능이어서 무유명무실하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요 이제 한탄강댐과 군남댐이 있는 연천에도 아미천댐 4,500만 ton 규모를 또 짓는다고 하니 사실은 이게 필요가 한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천댐이 여기 이제 남한강 쪽인데요. 1991년, 1999년, 2012년 3번이나 건설 계획이 있다가 무산된 곳입니다. 충남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수해 대비용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그 조선일보 기사에 나왔었던 게 바로 이 지천.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3년간 수해 발생의 원인은 지천의 범람이나 제방 뭐 혹은 준설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두타연 약간 계속 지도 보고 지금 계시는. 네. 맞아요. 여기 유명한 게 소지섭 갤러리하고 소지섭 길이 있어요. 소지섭 길? 소지섭 길이 있어요. 네. 이 소지섭이라는 배우가 네. 카인과 아벨인가? 이 드라마를 이 인근에서 찍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그 경관의 매료가 돼가지고 여기서 사진도 찍고 사진 책도 내고 네. 그래서 그 소지섭 갤러리 그리고 금강산 가는 길 입구 안내소 인근에 있습니다. 소지섭 갤러리는 이름을 이제 두타연 갤러리로 바꾸는 것 같네요. 그래서 구글링하면 소지섭이 안 나오는구나. 소지섭이 어딨냐고 물어보는 줄 아나? 근데 그 앞에 소지섭 길은 또 있어요. 네네. 그래서 뭐 두타연 가는 길 괄호 열고 3대 막국수. 진짜 아무것도 없고 여기서 조금만 더 위로 올라가면은 국경이고 국경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구나. 아무튼 그 이른바 단장의 능선 있잖아요. 네. 그쪽이 나올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한국전쟁 전투지요. 맞아요. 접경 지역이고요. 민간인 통제 구역이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네. 네. 그렇게 계곡이 정말 예쁘고 두타연이라는 말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관광 자원으로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곳이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생태 자원을 통해서 그 지역 경제가 돌아가는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환경부는 이 수입천 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수몰 지역이 없다. 그러니까 수몰 가구가 없다. 수몰 가구가 없다. 네, 그리고 규제가 없다. 그러니까 왜 그러면 이미 민통선 아니기 때문에 사람도 없고 별게 없기 때문에 여기는 수몰이 돼도 그게 피해가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보상할 가구나 그러니까 이제 행정가의 편의대로 말하자면 동의를 받아야 할 직접적인 시민이 없다. 네, 다른 근데 말하고 싶은 건가 봐요. 최근 언론에는 실제로는 한 5-6가구 정도가 수몰될 것 같다라는 이제 언론 보도가 있기는 했었어요. 근데 이게 저도 지도를 이렇게 보면 어디다가 만든다고 하길래 20가구가 없다라고 하는 거지. 왜냐하면 조금만 그 두타사인에서 내려오면 마을이 있거든요. 부락이 있어서. 있는데요? 네. 그럼 그 위로 올라간다는 건가? 그 위로 짓는다는 건가? 이렇게 좀 궁금을 해서 계속 이렇게 물어봤는데 환경부도 어디다 지을지는 아직 정해진 게 없어서. 그러니까 바로 밑에 마을 회관이 있는데요, 네. 여기? 그럼 그렇게 말하지나 마을회관 귀신들만 모이는 게 아니라면 갑자기 장르가 바뀌었어요. 마을회관이 있어. 또 하나는 뭐냐면 환경부는 보존 정책을 담당하는 규제부서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성격 자체가요. 그러니까 사업부서라기보다는 규제부서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부지만 미국은 EPA거든요. 환경부. 네. 그러니까 에이전시 청이나 처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죠. 미국 환경보호청으로 번역이 됐네요. 청이라고 하는 게 왜냐하면 거기 규제만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부서로서의 사업을 벌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규제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더 크거든요. 한국도 거의 대부분 마찬가지인 게 환경부는 보존 정책을 담당하는 규제부서로서의 성격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 이 지역이 유네스코 생물권 보호구역이에요. BR이라고 흔히 얘기하거든요. 그럼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국제적으로 보호 가치가 있다고 인정된 곳이에요. 그리고 강원도가 굉장히 전략적으로 DMZ 접경 지역 인근의 생태자원을 뭐 국제적인 평화공원, 뭐 생태공원을 강조하기 위해서 신청을 한 곳이기도 하고요.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기도 해요. 근데 규제부서가 보존 정책을 담당해야 되는데 여기는 수몰도 최소화될 거고요. 뭐 규제도 별로 없어요. 가본 다음에 보존할 필요 없는데요? 그러면 사실상 부처의 성격 자체를 망각한 이야기나 다름없다는 거죠. 우리가 평상시에 만나는 노동 감독관들 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 왜 회사에 손해를 끼치려고 그러세요, 선생님? 이런. 그러니까 환경이 망가져도 여기 지금 댐 중요한데요. 거의 이 수준인 거죠.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네요. 네. 보러 와서 환경 그렇게 안 망가져요. 이 공간에 되게 천연기념물도 많고 멸종위기종도 있고 계곡의 생태 자원도 많은데 그랬더니 그건 뭐 아직 정해진 게 없어서. 너무 웃긴 게 2013년에 조선일보에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라는 설명 기사를 냈는데 조선일보가? 네, 근데 보전을 이유로 무조건 규제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큰 특징이다라고 적어놨어요. 그건 그러니까 보호지역이 되면 사유재산의 재산권 행사가 힘들어진다라는 사유지 토지주의 불만이라든가 이런 게 흔히 얘기하는 규제로 인한 사유재산의 피해다라고 흔히 많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보호지역이 지정이 되면 여기에 뭐 아무것도 못 짓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들이 사실은 많기는 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줄이고 가급적이면 그 토지주가 함께 그 지역의 생태적인 자원들을 보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형태로도 정책이 많이 바뀌기는 했었어요. 예를 들어 그런 건 이해돼요. 토지주가 뭔가 활용을 해야겠으니까 뭐 펜션을 만든다거나 막국수집을 만든다거나 그리고 사람이 드나들면은 당연히 수원이 있어야 되고 전기가 있어야 되고 가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정도를 놓는 일까지는 이해가 돼요. 대규모 토건을 하지 말자는 거죠. 그쵸. 그걸 헷갈리게 만드는 거 되게 좋아하죠. 맞아요. 보수 언론이. 꼭 규제를 해야 되는 건 아니다. 예. 그래서 화장실을 놓자고 하더니 잠깐 눈 감아서 떴더니 댐을 지었어요. 어떤 진화 과정인 거지? 이게 지난 시간에는 기후대응댐이라는 게 사실 말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또 하나가 뭐냐면 용수. 그러니까 치수와 이수 중에 용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댐을 지어야 된다라는 논리도 되게 많아요. 치수인 거죠. 그러니까 이수. 네. 이수 물이 부족하다. 근데 어디가 부족하냐라고 하면 환경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북한강 인근에 댐을 지어야 된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자, 저 두타연 계곡이라는 곳에서 용인까지 운전을 해도 1시간 반은 걸리는 용인? 네. 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현 정부에서 굉장히
주목하고 미는 사업 중에 하나잖아요. 맞아요. 반도체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물과 전기를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해요. 근데 네. 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역에는 물도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전기도 부족해요. 발전 시설이었군요. 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이 용인만을 위한 발전소를 만들겠다라고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LNG 화력 발전소이고요. 8월 8일 날 건설 허가가 난 게 1기가와트급입니다. 네. SK가 요거 이제 들어오기로 약속을 한 거죠. 근데 문제는 SK는 2040년까지 아리백을 선언을 했습니다. 2040년까지 아리백 16년 남았어요. 전기차를 수출을 해야 되니까요. 뭐 청정 에너지로만 제품을 생산하겠다, 반도체를 생산하든 뭘 생산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이게 다른 회사 하면 모르겠는데 반도체 회사니까 네. 그 하이닉스를 유럽에 못 판다, 북미에 못 판다, 뭐 이런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에너지를 쓰면 네, 그러니까 좀 문제가 되겠죠. 그 흔히 C밤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상한데 BAM. 그러니까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청정 에너지, 재생 가능 에너지로 생산한 제품에 한해서만 수출에 있어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는데 지금 기업들은 다 그걸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삼성도 마찬가지고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근데 용인 반도체에는 LNG 화력 발전소가 들어옵니다. 말이 안 되죠? 수출 안 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거 아리백 어떻게 할 건데? 라고 물어보면 LNG 화력 발전소에 LNG 대신에 청정수소를 쓰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청정수소가 되게 비싸요. 수소는 비싸다. 네, 그래서 수지 타산이 안 맞을 정도로 발전 단가, 발전 원가가 너무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여기에 원자로를 세울까? 네, 흔히 얘기하는 SMR, 네. 소형 모듈 원자로라고 얘기하는 이걸 세울까? 이런 얘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아직 한국에서 상용화된 적도 없고. 아, 가상이에요? 상상 속에. 제로부터 시작하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들도 당연히 반대가 있겠죠. 이것도 원자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리백은 되는 건가요, 근데? CF백은 되는데. 네, 그러니까요. 그것도 안 그건 아리백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네. 그럼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상 여기에 들어오는 물도 사실 문제지만 전기도 굉장히 큰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아리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건 관심도 없고 해외에서 하고 있는 탄소 국경 조정 제도나 이런 관심도 없고 일단 반도체를 공장을 세워! 라는 게 지금 이 계획인 거예요. 그게 11차 전력수급 계획이거든요. 우리가 이게 뭐 하이닉스까지 걱정해 줄 일은 없는데 네. 하이닉스도 걱정을 해드리게 되는 게 이게 하이닉스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팔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지난 총선 때 국민의힘이 경기 남부 벨트를 얘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한참 떠들고 다녔어요. 근데 그 모든 지역구에서 다 졌죠. 네. 네. 반사 이익 받은 건 이준석 하나밖에 없죠. 맞아요. 그랬지만 정신을 못 차렸다. 어쨌든 이 용인에는 전기도 모자라는 상황인데 화력발전소를 짓는다. 일단 전기는 그럼 화력발전소로 해결하자. 그럼 물은? 그래서 사실은 지난 얼마 안 됐어요. 2024년 2월 23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1차 댐 관리 기본계획 2033년까지 세우는 댐 관리 기본계획에서 10억 톤 규모의 화천댐 물을 경기 용인시에 조성될 반도체 클러스터 첨단산업 단지에 공급하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화천댐에 있는 물을 용인에다가 반도체 만들려고 주겠다. 네. 근데 화천댐은 이미 있는 댐이에요? 네. 그러면 수입천댐이나 아미천댐이 왜 필요하죠? 이미 화천댐에서 끌어오기로 다 했는데. 그게 원래 하나 필요해도 1+1을 찾는 분들이 계세요. 네. 이게 자라 할인할 때. 네. 그런 걸 보고 우리는 쇼핑 중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요. 댐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예쁜데 하나 더 사잖아요. 거의 예쁜, 네. 보시기에 좋을 수 있죠. 그분들이 보시기에. 용해는 화석연료 전기를 써서 반도체를 만들고 양구나 연천에서부터 물을 끌어오는 대규모 토목공사도 같이 해야 됩니다. 댐도 짓고. 그럼 인근 지역 주민들은 수몰이 되고 지역 공동체가 완전히 발라지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왜 수몰되는지를 지난 시간에 설명해드렸으니까. 다만 용인의 입장 혹은 하이닉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지역 주민들이 수몰될 만큼 물이 콸콸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럼 댐 짓는 것도 짓는 건데 이걸 끌어오는 시설을 짓는 게 엄청 대규모 공사겠네요. 그것도 100km 바깥에서 말입니다. 네.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의 공동체를 파괴하면서까지 이 사업이 너무너무 절실한가? 화석연료로 반도체를 생산하는 사업이 이게 저스티스한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죠. 용인이 미운 건 아닌데 댐을 용인에 지으면 안 되나요? 네, 거기 물이 저기 그러게요. 예, 뭐 패션 팩토리 뭐 용인 본점 뭐 이런 거 있는데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물이 얼마나 부족하다 이런 걸로 흔히 얘기하는 전문가의 숫자 노름으로 네. 계속 뭔가 토목공사를 해왔던 역사는 굉장히 유구하고 오래됐습니다. 그럼요. 2021년도에 1차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에서는 농업용수가 계속 줄어든다.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줄어드니까. 그리고 인구도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물 수요가 그렇게 폭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측한 바가 있어요. 그렇죠. 인구가 줄어들면 당연히. 네. 그리고 이제 뭐 농업용수도 예전처럼 대규모로 하지 않는다. 그런데 늘 언제나 이 근거 자료를 제출하는 전문가 선생님들은 물이 부족하다.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다. 네. 그래서 댐을 지었거나 뭐 제방을 쌓아야 되거나 저수지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그 근거로 가뭄, 홍수의 예측 빈도라는 거 있잖아요. 뭐 네. 30년에 한 번, 200년에 한 번 그거를 늘 뭐 500년 이런 식으로 늘려요. 그래서 농업용 500년이요? 네. 이제 지금은 예측 불가능한 형태의 뭐 물이 양이 쏟아지기도 하니까 네. 농업용수나 공업용수가 어마어마하게 부족하다라는 예측이 매년 들쭉날쭉합니다. 그냥 그 숫자를 기반으로 해서 뭘 지어야 되거든요. 아, 숫자를 맞추는 거네요. 네, 숫자 맞추기 역사는 정말 오래됐습니다. 정확한 점입니다. 이게 저 강원준 군이 설명해 주신 게 뭘 지어야 하니까 이유를 만드느라 이렇게 어색하고 엉성한 소리를 하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언제나 여론이 어떻게 도와주는지의 메커니즘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게 몇 달 전에 워터밤이나 흠뻑쇼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많았죠. 물을 너무 많이 쓴다며. 네.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죠? 실제로 그 물을 얼마나 많이 쓰고 그게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다른 산업이 쓰는 물에 비해서는 규모가 얼마인가를 얘기하면 돼요. 그죠. 실제로 조금 있었죠. 흠뻑쇼에 대해서는. 예. 근데 아무리 제가 쳐다봐도 저게 반도체 만드는 것만큼 네. 혹은 철강자재 재련하는 것만큼 물을 쓸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거기 혹해서 잠깐 들여다보고 떠나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론이 흐려지죠? 그러면 누가 이득을 보느냐. 진짜 이걸로 이득 보는 사람들은 따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이고 이런. 그래서 건설비 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전에 저 그림 하나를 붙여주셔가지고 보니까 네. 한강수계 댐 현황도 이렇게 써 있어요. 네. 저기 이제 상류부터죠. 네. 임남댐이 있고 네. 평화의 댐이 있고 화천댐이 있고 춘천댐이 있고 의암댐이 있고 청평댐이 있고 팔당댐이 있어요. 그 적어도 서울 사람은 댐 7개를 거친 물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네, 맞습니다. 이것도 제일 큰 것만 적어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픽 작업하기 귀찮으니까. 그리고 그 옆에는 다른 지류에는 소양강댐, 횡성댐, 충주댐, 괴산댐. 결국 다 한강. 네. 야, 진짜 큰 걸로만 해도 이거 네. 이렇게 많아요. 여전히 아리백을 어겨가면서 하이닉스가 공장을 돌리고 싶으면 여전히 도와줄 수 있는 댐은 넘쳐난다. 네. 그렇지만 짓긴 또 지어야겠다. 무슨 500년 타령하고 있어요. 500년 사이에 자기 같은 탐관오리가 한두 명 나오겠습니까? 그럼 댐은 18만 개가 될 거 아니에요. 500년 사이에. 아, 어떡해. 18만 개. 댐 위에 학교를 세워야 돼. 어떡해. 강이 안 보일 거예요. 아, 그 도로 위에 만든 것처럼요. 그 정도 되려면 이제 복합 쇼핑몰과 함께하는 댐 이 그죠. 정도가 되지 않으면 그죠. 지하 상가 같은 거죠. 약간. 더현대 댐. 네. 더현댐. 오. 괜찮. 무서운데? 건설비 얘기. 네. 돈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환경부는 여전히 댐의 위치나 규모가 정확히 결정된 게 없어서 송사업비는 말하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미스테리 전략. 네.
신비주의 환경. 2027년에나 뭐 사업비가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 강득구 의원실에서 총 사업비를 이제 추산을 해서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원주천댐 같은 경우가 이제 총 사업비가 이때 뭐 688억 원이어서 그 규모 총 저수 용량으로 해서 단순 증액을 하면 12조 원에 이를 것이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12조. 자, 누군가 12조를 봅니다. 근데 환경부는 이게 2013년에 확정된 2차 댐 건설 장기 계획에서 고시된 14개의 댐 총 사업비가 3조 600억 원. 이기 때문에 12조까지는 안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11년 전 자료를 가지고. 강득구 의원실 자료는 조금 틀린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왜 그러냐면 원주천 댐이 처음에 총 공사비가 485억이었어요. 근데 최초에? 네. 근데 2번 증액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최종 사업비가 850억이에요. 850억. 네, 10년 사이에 485억에서 689억을 거쳐서 850억으로 뛰었거든요. 그러면 한 1.75배? 그러니까 원주댐천은 180만 톤 규모인데 요게 485억에서 850억으로 뛰었는데 그러면 환경부가 얘기한 2013년에 확정된 게 3조 600억 원인 거잖아요. 이건 너무 싼데요? 그러면 요 사이에 원주댐천이 한 1.75배가 늘었다라고 하면 최근에 뭐 건설 자재비도 오르고 이것저것 엄청 올랐다라고 했을 때 약 2배 정도로 오른다고 하면 6조 가까이 되지 않을까 단순 계산을 해보면 요게 10년 걸리면서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요 증액된 이유가 보상비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늘어났거든요. 보상비도 더 늘죠. 네. 건설자재비도 당연히 늘고. 네. 근데 지금 강득구 의원이 좀 싸게 보신 것 같은데 너그럽게. 그래서 만약에 이게 850억이 만약에 실제로 국가 돈 나간 최종이다. 네. 라고 하면 850 곱하기 14를 하면 여전히 12조 원은 나와요. 규모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네, 여튼. 그래도 환경부가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비싼 건 맞아요. 네, 맞습니다. 뭐 조 단위의 사업비인 거는 맞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원주천댐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90%, 시비가 10%였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국비로 사용될 예정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0년 걸린 역시 봉화댐 같은 경우도 548억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본적으로 뭐 수백억 단위의 사업들이 14개가 계획이 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게요. 물가도 인상됐고 건설 자재비도 올랐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동안 댐, 하천과 관련된 공사가 너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거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토건족들이 생각컨대. 토건족.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댐 건설 자체 말고도 환경부 보도자료에서 처음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지역 주민 친화적인 댐을 건설하기 위해서 수변 공간, 캠핑장, 도로 네, 이런 걸 좀 만들겠다. 그리고 지원 예산도 대폭 상향할 예정이다. 물론 여기 돈이 더 들어가겠죠. 아, 이러면 사업비가 부풀어 올라요. 네네. 그러니까 나라 돈을 누가 더 크게 해먹을 수 있게 됩니다. 주변 개발 사업도 도시계획이라든가 토지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많이 남는 사업이라고 흔히 얘기를 합니다. 결국 부동산입니다. 4대강 사업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좋아요. 4대강 사업에서도 핵심 개발 이익은 수변구역, 친수구역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4대강 사업하면서 전체 이제 사업비를 22조 5천억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22조라고 흔히들 얘기했죠. 네. 그중에 8조 원을 수자원공사가 투자를 했습니다. 8조 원을? 네. 수자원공사가 정말 힘들었거든요. 이 돈 되느라고. 그런데 이때 수자원공사에 대한 특혜, 수자원공사에 대한 선물을 준 게 바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흔히 친수구역법입니다. 이게 4대강 악법 중에 하나였는데 2010년 연말에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된 법이거든요. 뭔가 되게 간절했나 보네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그러니까요. 말 그대로 그 4대강 사업을 하는 지역, 그러니까 하천의 양옆으로 2km 안에 토지를 개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수공이요? 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 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게 부산 에코델타시티 2028년까지 진행되는 부산 에코델타시티 개발 사업입니다.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뭐 조금만 뉴스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요즘에 법정동 이름으로도 되게 많이 최초의 영문 법정동이 나오느냐 마느냐로도 얘기가 됐었던 에코델타동.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변 공간에 뭘 짓고 개발을 하고 그래서 그걸 팔고
뭐 입주를 하고 이러면 뭐 주민들 환심도 사고 개발 이익도 막대하게 남길 수 있고 네. 지역 국회의원, 뭐 정치인들에게도 좋은 여러모로 좋았던 특별법이었던 거죠. 지금 홈페이지를 보고 있는데 아예 이 신도시 자체가 수자원 공사 꺼인 것처럼 돼 있어요. 수자원 공사 겁니다. 잘못했습니다. 에코델타시티 홈페이지라고 가보면 옆에 수자원 공사 로고가 있습니다. 네, K-워터. 수자원 공사시인 거예요. 독립하게 생겼습니다. 시장 따로 뽑는 거 아님? 자치. 네. 독립. 특별법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법보다 우선 적용, 상위법의 성격을 갖죠. 네. 그래서 게다가 이러면 제가 아까 이상하게 말했는데 이 수자원공사가 자치권을 가지고 독립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을 개발사들한테 팔고 그들은 아파트를 짓고 네. 분양은 잘 안 될 거예요. 그렇죠. 분양 사기를 당하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러면 그들의 피눈물을 바탕으로 부자가 되는 브로커들이 생길 것이고 공장형 아파트, 그러니까 아파트형 공장이라든가 사무실을 겸한 무슨 지식 어쩌고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뭐 문화 레저 특화 구역 만든다네요. 네. 첨단 산업 허브 네.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데 분양을 하고 최종적인 피해는 평생 모은 돈을 갖다 바친 시민들이 보고 그걸 대가로 건설사들도 수익을 내고 브로커들도 부자가 되고 그 과정에서 몇몇 고위공직자들은 고문 역할을 하면서 뭐 수억대 연봉을 챙기고 하는 방식의 돈잔치가 일겠죠. 여기 시작부터 끝까지 국민이 좋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들이 낼 세금으로 이걸 한 건데 그 세금을 평생 내고 살아온 시민들은 또 일부 등이 털릴 겁니다. 아하. 그 원래 거기서 세금 내고 살던 사람들은 여기 들어올 확률이 희박하겠죠. 자, 그러면 하지만 누군 걸려요. 이 댐을 짓고 인근에 수변 공원도 만들고 캠핑장도 만들고 위락시설도 만들고 하면 누가 돈을 벌 것이냐 이런 사례가 여기서도 벌어지지 않으리란 보장이 있는가라는 질문인 거죠. 좋습니다. 4대강 이야기 네.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왜죠? 우리의 교과 가사는 뭐죠? 두뇌는 이명박이라고요. 아, 네. 이명박 때 어떻게 했는지 봅시다. 네. 원래 교과마다 항상 강이랑 산 이름 하나씩 나오잖아요. 저희 4대강인 거죠. 아, 4대강 부비쳐 흐르고. 네. 4대강 녹조물이 뭐 이러면서 하는 거죠. 4대강이 생각해보니까 너무 이렇게 벌써 너무 오래된 얘기더라고요. 네. 누군가는 그럼요. 초등학생, 뭐 곧 중학생. 저는 중학생이었어요. 네. 지금 정권이 4번째 지나가고 있어요? 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사라지지 않고 이 분들이 여전히 깊이 활약하고 있음을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이명박 정부 인사들, 당시 인사들이 있느냐라고 물으면 첫 번째는 저는 전 장관입니다. 사실은 이제 윤석열 캠프에서 이명박 정부 당시에 일했었던 기상청 청장, 환경부 전 차관, 그리고 당시 청와대 환경비서관,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에서 인수위 활동을 했었던 환경비서관, 토목공학 환경공학과 교수, 수자원 학회장, 수자원공사 본부장, 뭐 이런 관료들, 수자원 학과, 뭐 이런 관계자들이 다수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다만 인수위가 됐을 때는 언론에서도 기후환경 전문가가 없다는 지적은 있었어요. MB 당시의 인사들 중에 윤석열 캠프에 있었거나 지금 윤석열 정부에 있는 사람을 지금 나열해 주신 건데 이렇게 많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분명히에요. 그냥 이건 그냥 리유니언이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때 캠프에 있다가 캠프에서 활동을 하셨던 분이 윤석열 정부의 첫 환경부 장관이 됩니다. 이분은 이명박 정부 당시에 청와대 환경비서관을 했었는데요. 이명박 정부 당시에 인수위에도 있었고요. 대통령 자문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도 하셨고 결국 대통령실 환경비서관까지 하시고 바로 윤석열 정부 캠프에 있다가 정부의 첫 환경부 장관이 됩니다. 한화진 장관이신데요. 한화진 장관. 네. 이분은 장관 되시고 난 다음에 문재인 정부의 환경정책을 뒤엎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특히 이제 물과 관련돼서 얘기를 드리면 하천 정비해야 된다. 그리고 4대강 16개 보를 스마트하게 AI로 관리하겠다. 참 스마트 좋아해. 네, AI 이런 거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스마트 댐 관리 이런 것들 정책 기조로 계속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2023년 하천 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변경을 해서 하천 방제 기준 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년에서 500년 빈도로 늘렸습니다. 진짜 500년이었네요? 네.
아 진짜 200년이었고 500년? 500년이었구나. 네. 조선 왕조가 망할 시기인데요. 네. 대한민국 개국한 지 몇 년인지 요즘 논란인데 네. 아무리 봐도 제가 아는 한 500년은 안 됩니다. 뭐 이렇게 빈도를 늘리면 강을 더 파야 된다. 이제 준설을 더 많이 해야 된다. 댐을 더 많이 지어야 된다라는 근거로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었던 10년 단위로 작성하는 국가물관리 최상위 종합계획,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 안에 딸린 계획들이 뭐 댐장기, 뭐 수장기 이런 계획들이 있는데요. 요 계획을 2023년 작년에 하천의 자연성 회복이라는 단어를 삭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천이 구불구불 흘러가는 게 보기에 싫은 거죠. 다시 직선으로 다 밀겠다. 그쵸. 하천의 최대한 공사. 네. 콘크리트를 깔겠다. 네. 이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배덕효 교수인데요. 배덕효 교수. 네, 이분이 2012년, 14년에 국토부 중앙하천관리위원 하셨고 2015년부터 2027년까지 수자원학회 학술부회장 하셨던 분이세요. 뭐 언론에도 댐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던 분이시고요. 그러니까 주로 전도사들이시네요. 네네네. 사실 지금 환경부에는 국토부 출신 공무원들이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8년에 문재인 정부 하에서 물관리 1원화가 됐거든요. 근데 이게 기존에는 수질관리랑 수량관리가 나눠져 있었어요. 수질관리는 환경부에서 하고 수량관리는 국토부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 사대강 사업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해서 그럼 환경부가 다 이거를 받아라. 이원화돼 있던 것들을 앞으로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 국토부에 있는 수자원 관련한 공무원들을 모두 환경부로 이직을 시킵니다. 나름 뭐 미래상에 알맞는 선택이었네요. 네, 이게 국토부로 넘기는 것보다는 환경부로 넘기는 게 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어떤 면에서 더 기후 대응에 걸맞는 조치네요. 이때도 사실 굉장히 많은 환경단체들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요. 네. 이후에 더 지속가능한 물관리라는 정책 원칙이 나오는 데도 기여했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네. 이때 넘어온 공무원들이 188명이고요. 예산이 한 6천억 원 정도가 이관이 됐어요. 국토부 이제 수자원 정책국 에 있는 공무원분들이 다 넘어왔고요.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가 이제 주무부처가 환경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만 해도 이제 하천의 자연성 회복, 지속 가능한 물 관리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던 시기가 지나고 네. 드디어 이제 올해 7월 달에 댐 건설 발표 기자회견에 물관리 정책실장과 수자원 정책관 이 두 분이 함께 장관과 함께 나오셨는데요. 물관리 정책실장과 수자원 정책관. 네, 두 분 모두 국토부에서 2018년 이때 당시에 환경부로 전입한 분들입니다. 아, 국토부의 심장을 가진. 습관. 네. 네. 근데 요게 요때서 끝나서 이분들이 2018년에 넘어와서 계속 가만히 계시다가 뿅 이렇게 된 게 아니라요. 네. 이 정부 들어와서 국토부의 어떤 DNA를 이식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들이 굉장히 꾸준히 있었습니다. 아까 문재인 정권에서는 관리 주체가 분산되어 있고 앞으로 미래를 생각하면 자연화를 시키는 게 맞으니까 환경부의 이쪽에 관련 인사들을 다 몰자라고 했고 그 모습을 본 윤석열 정부에서는 아무래도 공구리를 좀 쳐본 사람이 환경부 사람들을 오염시키는 게 좋겠어. 네. 라는 방식의 아이디어를 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2024년 3월, 올 3월 달인데요. 국토부의 국토정책관하고요. 환경부의 자연보존국장을 바꿉니다. 바꿨다. 오염. 진짜 내부를 장악하는 그런 작업이네요. 크로스. 그러니까 콘크리트맨이 자연보전국장이 되었어요. 네. 근데 그 목적이 이제 보도자료에 의하면 국토의 경쟁력.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국토의 경쟁력. 국토는 이거 누구랑 경쟁해요? 잘 모르겠어. 국토의 경쟁력 대박이다. 국토의 경쟁력과 환경 가치를 위한 국토부와 환경부의 전략적 협업을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더불어서 용인 반도체 국가 산단 신속 조정을 위한 협력 등이 주요한 협력 과제로 제시되었습니다. 반도체를 많이 생산하면 경쟁력 있는 국토인 건가요? 잘 모르겠어요. 자연보전국장이 들어와서 해야 할 일은 반도체 관련 협력이다. 자연보존. 그럼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녹음이 우거진 곳은 전산실인 거잖아요. 왜냐면 램이 가득하거든요. 역시 사이버펑크의 나라. 와. 예. 현재 환경부 본부의 1급 실장이 3자리인데요. 그중에 2자리가 국토교통부 출신이에요. 이 집중호우가 여름에 이제 작년에도 나고 막 이러고 나면 네. VIP의 발언들이 있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적인 물관리 이런 게 중요하다.
라고 하고 난 뒤에 이제 이런 기도들을 취업시키는 거예요. 갑자기. 국토교통부 출신들이 나이트클럽처럼. 1급 자리를 잡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 해석은 제가 한 게 아니라 네. 중앙일보에서 한 겁니다. 그래요? 네. 원래 그 가끔 실토할 때가 있죠. 보수 언론들이. 네, 요즘 이런 흉계를 꾸미고 있다. 작년 5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어떤 발언을 했냐면 탈원전 등 이념적 환경정책에 매몰돼 이념적 환경정책에 매몰. 새로운 국정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시킨 대로 해라. 과감하게 인사조치하라. 안 그럼 죽인다. 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댐을 만들 테니까 반대하지 마. 미호강 제방 붕괴로 해서 오송 참사가 벌어졌을 때도 대통령은 지난 정부 때 물 관리가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넘어갔는데 그만큼 환경부에서 좀 더 적극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발언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제방 하나 고치는 일을 안 했다고 해서 그걸 댐 늘리기로 생각할 수 있는 영혼은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의 주제의식은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요 발언 이후에 환경부에 이제 대통령실 출신의 임상준 차관이 취임을 합니다. 그리고 당시 한화진 장관이 1급 실장 3명의 사표를 받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환경부 차관이 바뀌었죠. 환경부 출신이 있었던 이제 대통령 비서실 기후환경 비서관이 후임 환경부 차관으로 오셨고요. 장관도 기재부 출신 정치인으로 바뀌었죠. 2024년 4월 27일 KBS 단독 한화진 후보자 삼성전자 주총 1회 참석하고 급여 1,600만 원 받아. 부럽다. 이거 그러니까 주총 참여면 사실상 한 번이면 사실상 시급이거든요. 시급. 그죠. 시급 1,600만 원이면 이거는 거의 PGA 투어 우승자 레벨의 업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사람을 왜 장관을 시키면 안 되죠? 대기업이 원하면 뽑아다 쓸 수 있는 거수기 일이었단 얘기잖아요. 자, 이런 분이 환경부 장관으로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린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현 정부의 이명박 정부 시절의 인사들이 적지 않게 있고 그리고 오히려 문재인 정부 때 좋은 취지, 좋은 의도로 진행되었던 물관리 일원화 이후에 국토부의 공그리맨, 그렇죠. 공그리맨들이 환경부에 들어와서 그동안 잘 지내고 계시다가 이 정부 들어와서 고개를 드셨다. 하라는 일을 하면 됐는데. 네. 이 한화진 장관은 그냥 그 주총 참여한 게 아니라 예전에 사회이사였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명박 정부 얘기를 하면 4대강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럼요. 4대강이 가장 큰 사업이고 핵심 사업이고 그 대통령 후보일 때부터 한반도 대운하로 시작을 했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가를 상대로 한 수익 사업 중에 제일 큰 거였죠. 네. 사업 결정, 사업 추진, 사업 진행 모두가 다 돈으로 얼룩져 있었던 사업입니다.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이명박은 불멸의 탐관오리거든요. 탐관. 그러니까 아무도 생각해내지 못했던 혹은 모든 탐관오리가 생각했던 모든 꿈을 모아서 거북선을 큰 만들었어요. 사업들을 해냈어요. 아니 서울시장일 때도 서울이 갑자기 운전면허 따기 쉬운 도시가 됐다고 소문이 맞아요. 났었어요. 맞아요. 서울이요. 예, 그게 자동차 회사와의 밀월 관계에서 나온 정책이라는 건 한참 뒤에 알려졌어요. 정말 창의적이네요. 그러니까 봐요. 20대들이 갑자기 몰려가서 쉽게 따져? 그러면 예전에 딸 수 없었던 사람들이 딴 숫자만큼 엘란트라가 더 많이 팔려요. 그렇죠. 준중형 차를 더 팔고 싶을 때 자동차 회사가 100억 광고비를 더 쓰느니 그거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때 무릎을 탁 쳤고 그리고 강남에서 과천으로 넘어가는 터널을 소유한 민간 회사가 있었죠. 네. 그 민간 회사를 가지고 있는 펀드가 있었죠. 그 펀드를 가지고 있는 펀드가 있었어요.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네. 거기 대주주 저도 다 기억은 안 나요. 그러니까 걸쳐서 계산을 해보니까 제일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서울시장이었던 거예요. 두둔. 민자도 안 줄 알았는데 명자였던 거예요. 저는 이렇게 이명박 그러니까 서울시장 그리고 대통령으로 들어가는 그 모든 청계천, 한반도 대운하, 4대강 이거 보면 사실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분이 사주에 불이 되게 많아서 사주? 네, 그래서 갑자기요? 누군가가 코멘트를 한 게 아닐까. 물에 손을 대야 당신이 성공한다 정치적으로. 물 사업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형인 이상득 의원도 네. 대구에서 상수도 관련한 맞아요. 클러스터 정말 열심히 했었거든요. 네. 해외 수출도 많이 하러 다니고 그래서 수자원공사랑 같이 많이 움직여서 저는 형제가 불의 사주가 되게 많은 두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혐의를 갖고 있었어요. 네, 혐의요? 왜냐하면 네. 청계천하고 성공해서 잘 됐고 한반도 대운하 공약으로 내서 대통령 당선됐다. 내 말이 맞지 않냐라는 어떤 점쟁이 같은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근미래의 대선 형국을 얘기할 때 나중에 한번 다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 그래서 이명박에게 수익 사업 내는 방식을 가장 똑바로 배운 정치인이라고 제가 평가하는 사람은 지금의 서울시장입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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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해도 큰 사업은 다 물 관련된 걸로 하죠. 그렇죠. 네. 정말 그건 할 얘기 나중에- 많아졌어요. 갑자기 홍제천부터 시작해서 한강부터 시작해서 지금 잠실 야구장까지 할 얘기가 많아졌어요. 나중에 한번 길게 얘기할 날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보수론에서도 슬슬 얘기하고 있거든요. 한동훈은 대선 카드가 아니라 버리는 카드다. 그렇다면 지금 남는 카드 1번은 오세훈이거든요. 뭐 한 1, 2년쯤 뒤에 얘기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튼 이명박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2018년 7월 공개된 감사원 감사보고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 실태 점검 및 성과 분석이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네, 이 문재인 보고서는- 정부 취임하고 나서 네. 1년 동안 준비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4대강 사업이 얼마나 엉망진창이었고 모두가 다 공모했는지를 매우 세세하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좀 이 신규댐 14개의 과거이자 미래가 될 것 같은 몇 가지만 좀 뽑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게 이제 예타, 문화재, 환경영향 평가 이 세 가지입니다. 문화재가 껴있네요. 네. 국가재정법에는 예타를 진행해야 하는 사업을 규정해 놨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2008년에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그게 12월 15일이거든요. 그 다음 날인 12월 16일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2009년 예산 조기 집행 추진 방안을 부처 공동으로 국무회의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때 SOC 집행 촉진을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추진이 시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검토하겠다라고 보고합니다. 첫 삽을 뜨는 시기를 조금 당겨 보겠습니다. 예타는 보통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리는데요. 이후에 정말 한 보름 지났나? 2008년인 12월 말에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에 재해 예방이 갑자기 면제 사유에 추가됩니다. 이것이 시급한 이유다. 그 재해 예방을 위해서라면 예타 안 네. 해도 돼. 네. 그리고 2009년 1월부터 4대강 사업은 예타 면제가 되는 것으로 추진이 됩니다. 한 달. 네. 한 달 만에 훅. 이후에 생태하천 조성 사업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예타가 미실시됐습니다. 건설사와 누군가가 통화를 합니다. 정말 좀만 기다려보세요. 딱 금방 한 달. 돼요. 네, 예타 준비하지 마세요. 네. 문화재도 마찬가지인데요. 아까 뭐 안동 하회마을 뭐 이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거기에는 집성촌이 많고 한옥마을이 많기 때문에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문화재 보호법에는요, 국가 지정 문화재나 이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 신청을 하게 돼 있고 착수 완료 신고 등을 수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은 빠르게 가. 사업 추진은 매우 시급하기 때문에 하회마을 같은 데는 그냥 팝니다. 국가민속문화재 122호가 하회마을이거든요. 네. 여기 현상 변경 허가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근 낙동강 하도를 준설합니다. 아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파헤치면은 라? 유엔군이 침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냈다 씹은 거네요, 그러니까. 문화재위원회 뭐 이런 데 허락 안 받고요. 그 영주댐 상류에 있는 마을들이 수몰될 때 그것들을 다 뜯어서 이전하는 과정도 문화재위원회 회의 검토 거치지 않고요. 일단 뜯었습니다. 그냥 가요. 그런 경우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재보호법에서 하고 있는 것도 다 안 지키고 그냥 뜯어 아니면 파 하면 그냥 갔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네. 가장 문제가 많았던 제도 무시 사례가 바로 환경영향평가인데요. 지금은 전략환경영향평가라는 제도지만 당시에는 사전환경성 검토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네, 이게 한 5개월 정도 최소 5개월 정도 걸리고요. 환경영향평가도 거쳐야 되거든요. 요거 거치고 나면 요거는 한 1년 조금 안 걸려요. 한 10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 전에 물어보니까 이 환경영향평가라는 게 10개월 최소 9개월에서 10개월 소요돼야 되는 이유가 그거더라고요.
사계절을 관찰하기 위해서. 네, 맞습니다. 아, 그쵸. 사계절 조사를 해야 돼요. 한국은 그래야겠죠. 네. 보호 설치 구간 58개 공구에 대한 사전 환경성 검토 소요 기간은 2달 걸렸습니다. 2달? 네, 5개월짜리를 2달에 마무리시킨 거죠. 환경영향 평가 아까 한 10개월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요. 평균 4개월 만에 모두 완료했습니다. 아니 4개월이면은 조금 따뜻해졌다가 더워졌다가 하면 끝나는 거예요. 진짜 다 반 이상 줄였네요. 네. 환경부가 이게 또 환경영향 평가를 하는 협의기관이 환경부가 이제 주무부처인데요. 환경부가 4대강 추진본부가 있는데 여기 수질환경 협력국이 신설된 이후에 환경부 직원들을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답안지 작성을 같이 한 거죠. 응? 그러니까 환경영향 평가서를 같이 씁니다. 환경부가요? 네, 국토청이 수행해야 될 환경영향 평가서 작성 업무를 환경부가 직원을 파견을 해서 총괄을 합니다. 자, 보통은 이런 일이 생기면 두 부서가 마치 우리 저 스릴러 영화에서 보는 CIA랑 FBI처럼 서로 총을 겨누고 야 A4 내려놔 이러면서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사업을 이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이 정도인데 환경부 검토해 주세요라고 환경부에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 환경부가 잠깐만 우리 애들 전문가 애들 파견해서 같이 써. 이런 라고 한 거죠. 자수서 첨삭 같은. 그렇죠, 딱 그거죠. 네, 교수님이 자기 딸 그거 봐주는 그런 네, 거죠. 맞습니다. 왜 요즘은 다른 저 단과대에도 되게 많다지만 네. 실용음악과에 그런 거 진짜 많거든요. 아 그래요? 저의 옛 동료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도 더러 있어서 아는데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날 가르쳐준 선생님과 대학교에서 나 실습 저 시험 보는 선생님이 같은 사람. 무슨 일이지? 네. 이러면 짜고 치죠. 왜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짜고 쳤냐라고 하면 그 전해인 2008년 12월 22일 날 대통령이 경로를 합니다. 경로. 4대강 사업이 환경을 개선시키는 사업인데 환경영향 평가를 할 필요가 있나? 이봐 디폴트 무기가 똑같다니까. 경로. 네. 환경이 좋다니까 이거. 그래서 대통령이 경로, 그러니까 이제 이 감사원 감사 보고서에는 대통령이 의문을 제기했다라고 쓰여 있는데요. 그래서 환경부의 주요 역할이 환경 영향을 얼마나 되고 이것을 예방하는 게 아니라 환경 영향 평가를 빠르게 완료하는 것이 주요 역할이 됩니다. 규제가 아니라 사업. 그러니까 아예 기록을 뒤져봐도 네. 환경부가 거수기길 바랬다는 정부의 의지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문서로. 당시 환경부 장관의 진술을 보면요. 대통령께서 환경영향평가를 꼭 해야 하냐고 여쭤보시는데 환경부 입장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신속하게 추진할 방안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라고 답변합니다. 혼났고 급했다. 네. 울고 싶었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 빨리 했다. 라는 얘기네요. 근데 시키는 대로 했다고 하기에 이때 당시 이만희 장관은 혐의가 좀 어쨌든 이렇게 감사원에서 진술을 했어요. 근데 환경부는 환경영향 평가서를 받으면 동의, 조건부 협의, 부동의 이런 의견을 내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하기 전부터 그냥 조건부 협의로 싹 다 정리를 해버립니다. 입장을. 아 그리고 거기 맞춰서 내용을 쓴 거군요. 네, 그리고 5월달에 이제 2009년 5월달에 진행하는 환경평가단도 4대강 사업의 우호적인 인사, 전문가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자기들끼리 회의를 합니다. 아,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하는 거랑 비슷하군요. 네. 그러네요. 그래서 사전에 가이드라인도 다 미리 작성을 하고요. 그 사전 환경검토제 동의 조건부 협의를 하는 지방 유역 환경청들에 이미 다 방향들을 다 보냅니다. 면접 볼 때 서면으로 이렇게 질문하는 물 보면 기분이 좋다. 예, 아니요. 네네네. 예 쓰면 통과. 당시에 차관도 감사원 가서 뭐라고 진술을 하냐면 평가서 자체를 같이 작업한다고 하면 자기가 문제를 내고 자기가 답을 쓰는 것 같이 얘기한 거예요. 쓰는 겁니다라고 본인도 답변을 했어요. 차관도. 이것은 요식행위가 되죠. 그러면. 네. 근데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국 같은 경우에 환경영향평가는 4계절 조사가 원칙이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하면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를 개정을 합니다. 그래서 현황 조사를 포함한 항목 범위들을 다 줄이고요. 대기질 같은 조사가 이제 예를 들면 4계절 조사 원칙인데 2계절 조사만 해도 돼. 저 이거는 진짜 야당 탓을 못 하겠는 게 이런 디테일 고칠 때 야당이 일일이 싸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 가지고 싸우면 뭐 이상한 데 싸우고 있냐고 언론도 뭐라고 하기도 하고 당원들도 뭐라고 하기도 하고 이게 뭔지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그러면 이렇게 고쳐놓은 다음에 여름에 야 지금부터 4개월 동안 환경영향 평가 끝내야 돼? 그런 다음에 이제 무주에서 강설기를 빌려가지고 9월에 눈을 뿌려보고
아무렇지 않음 쓴 다음에 넘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간, 조사를 해야 되는 기간이나 횟수들을 다 줄여요. 다 완화합니다. 네. 그리고 네. 이 평가서를 제출하면 한국환경연구원 같은 이제 KEI라고 하는 국책연구기관에서 검토 의견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이 평가서는 잘 쓰여졌다, 뭐 잘 대안이 마련되었다 이런 검토 의견서를 내는데 이것도 사전에 다 조율합니다. 그냥. 이런 선례를 만들어 놓은 게 가장 큰 잘못이네요, 임용과 개.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김기현 당대표가 재해 예방같이 긴급한 사업에 대해서 환경영향 평가를 안 했으면 좋겠다. 배운 솜씨 알고 있는 거죠. 두뇌는 이명박이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재해 예방이라는 이유,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이유로 댐을 만들 때 예타도 면제할 수 있는 거고 시행령만 조금씩 바꾸면 예타 면제 가능하고요. 전략 환경영향 평가 이렇게 다 무시하고 진행할 수 있는 선례가 이미 있고 이렇게 진행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장할 수 없는 겁니다. 이번에도요. 네. 뭐 그런 발언들이 이미 나오고 있고요. 네. 당대표를 통해서. 맞아요. 당대표도 그런 말 했잖아. 아, 당대표 얘기 하지 말까? 네. 한번 길게 할 테니까. 네. 그러니까요. 자, 다시 돈 얘기로 4대강 사업에서의 돈 얘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 이 이야기들을 새록새록 아 맞다 이랬었지라고 보는데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지 않았을까 해서 좀 길게 적어서 좀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맞아요. 이때 당시에 4대강 사업을 하면 조달청의 이제 나라장터 같은 데서 입찰 공고를 내잖아요. 네. 법대로 하면 그거죠. 네. 근데 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합비리 판정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달청의 전산 위탁업체 소속 직원이 3개의 건설업체와 공모해서 이미 제출한 전자 입찰 내역서를 사후에 바꿔치기 하는 네? 방식으로 14건의 부정계약을 시도를 했어요. 설명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너무, 기본적으로 네. 도둑질이고요. 네. 관청이 있어요. 관청의 홈페이지를 관리해주는 회사가 있어요. 네. 그 회사는 민간 회사죠. 그렇죠. 예, 민간의 기술이 필요해가지고 그것도 역시 조달청에서 불러온 회사일 수도 있어요. 그 회사에 서버 관리 직원이 있죠. 그들까지 공무원일 필요는 없죠. 아무튼 그 서버 관리 직원이 침투를 해서 공문서를 원래 있던 공문서를 지우고 내가 만든 공문서를 올린 다음에 국가적 절차의 결과를 바꾸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선관위 서버 관리 직원이 네. 갑자기 무서워진다. 당선된 사람을 바꿨어요. 우와. 너무 무서운데? 너무 심하다. 여튼 비슷한 짓이에요. 원리상으로는. 그러니까 14건의 부정계약을 시도를 했고요. 그중에 4건이 최종 낙찰을 받았어요. 아, 그럼 생각할 땐 그런 거죠. 타율이 2할만 나도 성공이다. 아니 그죠. 이제 사람은 얼굴을 바꿔가지고 넣을 수 없지만 도플갱어로 넣을 수 없지만 이건 파일명은 바꿀 수 있으니까. 그중에 맞출 수 4건이 있잖아요. 네. 3천억 원 정도 가량의 야, 긍정의 힘인데 네. 이게 될 거라고 생각하다니 미친 거 아니야? 이걸 너무 부지런하고 창의적이어서 따라갈 수가 그러니까 없어요. 이게 그렇잖아요. 네. 이 불법이 얼마나 부지런하냐면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바꾸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거짓말을 치게 하고 모든 걸 다 해놓고 네. 막판에 이런 사기꾼도 필요하잖아요. 뭐 해주세요. 이게 단순히 위탁업체 직원의 잘못이냐. 네. 그 사람만 처벌할 수 있는 거냐. 건설회사는 그걸 매수한 거고 공모한 그죠, 거잖아요. 그죠. 네. 이런 일들이 14건이냐 시도가 됐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긴 하죠. 14사수 한타. 어쨌든 이것뿐이 아니라요. 그 흔히 얘기하는 이 바닥에서 이런 표현을 쓴다고는 하더라고요. 공구리 슈킹. 공구리 슈킹. 네. 전문 용어. 네. 현대건설을 비롯해서 이때 참여했던 대형 건설 업체들이 어떻게 돈을 벌었냐. 이때 당시에 전국 건설 노동조합에서 발표한 성명서에 의하면요. 덤프차 한 대당 하루 150만 원 이상을 착취해서 공사비 22조 원 중에 건설기계 임대료 9조 원이 건설회사의 부당이득으로 돌아갔다라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네. 사실 국토부에서 이렇게 입찰? 용역을 내는 사업은 건설 단가는 실제보다 되게 높다고 해요. 당연합니다. 민간이 발주하려던 공사를 이제 정부 입찰로 들어가게 되면 이 설계 단가에서 대부분 이제 55%에서 60% 정도에 낙찰되는 것이 선례인데 그래서 이렇게 실제 공사비보다 한 2배 정도는 좀 높게 불려진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입찰하는 과정에서 많이 깎여서 낙찰을 받는 거죠. 자, 그죠. 예를 들어 이제 원래 실제 공사비가 100이에요. 네. 그러니까 본사의 이득까지 다 포함해서 100이라고 치면 200을 넣어요.
일단요. 200을 불러요. 근데 기본적으로 국가가 발주하는 건 최저가로 입찰하게 되게 돼 있잖아요. 그죠? 최저가가 뽑히게 돼 있잖아요. 세금이니까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경쟁자의 숫자가 중요합니다. 건설사는 많지 않아요. 이 정도 크기의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대형 건설사가 많지 않아요. 경쟁자의 수가 적을 때 경쟁자들은 어떻게 하죠? 담합을 하죠. 그들이 담합을 해서 부르는 가격을 맞춥니다. 그러면 100인데 200을 불렀을 때 105에서 110이 당첨돼요. 그러면 그 110은 10의 추가 이득, 얻어선 안 될 이득을 얻어갈 텐데 그 이득은 뭐라고요? 세금이라고요. 이번 정권에서도 많이 보고 우리가 질문하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나라 돈이 우습지 이 사람들이? 이명박 때 봤습니다. 네. 4대강 사업 같은 경우에 그러면 낙찰률이 몇 %였을까요? 97%에서 98%에서 낙찰이 됐습니다. 즉 200을 불렀는데 네. 190에 가져갔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깎지는 기본적으로 네. 100% 정도의 추가 이익이 나와. 이런 사업이 어딨어? 그러니까 아예 내고의 시도조차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러면은 그게 중요해요. 자, 지금까지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만 안 부르고 명단이 쭉 나온 거랑 동일해요. 네. 국토부 공무원, 환경부로 넘어간. 예. 그리고 예타를 가지고 발을 걸고 넘어졌어야 하는 수많은 사람들. 아까 누구? 자기 서버 해킹한 예. 외주 직원, 조달청에 외주받는 직원, 그리고 건설 대기업. 세금 최소 22조를 가지고 파티를 한 거예요. 벌어서는 안 될 돈을 번 거예요. 이걸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쉽죠. 언제 다시 이때가 돌아오지? 아니 10년 어떻게 기다려. 정권이 언제 바뀔 줄 알고 그 위험한 일을 왜 해. 자, 서울에 되게 많은 집 가진 사람들은 우리 아파트 오를 것만 기대하면서 20-30년 꼬꾸라지다가 늙어 죽기도 한다고요. 공으로 이 돈을 벌 수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이거 못 기다릴 이유가 뭐예요? 기다리면서 뭐 하죠? 이걸 해주지 않는 정부를 계속해서 비난하면 되죠. 자, 우리는 세상의 모양새를 보고 있어요, 지금. 이때 당시에 건설 회사들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이유로 2013년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에서 4대강 사업 비자금 건설 감리업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해서 뭐 압수수색도 하고요, 뭐 체포도 하고 하는 일들을 합니다. 심지어 자기 회사 직원들도 속였어요. 이 돈을 번 다음에. 4대강 사업 과정에서 하청업체 두 곳으로부터 수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는 현대건설 상무부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하고요.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대우건설 국내 영업본부장을 지낸 옥 아무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자, 알뜰하게들 해 드셨다는 얘기고. 이때 당시에 대우건설 간부들은요, 공사비를 부풀려서 조성한 비자금을 5만 원권으로 다 바꿔서 신문로에 있는 대우건설 빌딩 지하 금고에 보관했다고 합니다. 와, 브레이킹 배드의 명장면. 진짜 영화에나 나오는 거잖아. 예. 대우건설이 조성한 비자금이 약 300억대로 알려져 있거든요. 다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5만 원권으로 지하 금고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죠. 자, 설계 용역 수주 과정도 있었겠죠. 여기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사고 있는 설계업체 압수수색합니다. 업체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요. 이때도 설계 용역을 수주하면서 여러 해에 걸쳐서 회사 비자금을 수백억 빼돌린 혐의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혐의로 횡령으로 구속되신 분들이 설계업체에도 계십니다. 엔지니어링 회장님. 네. 제가 아직 모르는 입장이죠. 네. 대체 69에 수백억 원을 도둑질을 왜 해야 될까? 그냥 저 국민연금 받고 살면 안 되나? 이미 집도 있으실 거고 차도 있으실 건데? 자식을 너무 사랑하나 봐요. 어떡해. 이 회사는 대한민국에서 수주 거의 환경영향 평가나 이쪽에서 거의 1위인 회사입니다. 네. 지금 어딜 가나 콩고물이 떨어지고 있죠. 자, 이렇게 4대강 사업에 참여한 뭐 설계, 용역, 감리 이 모든 업체들이 하청업체한테 공사비를 부풀려서 지급했다가 다시 돌려받는 수법, 협력업체 리베이트, 인건비 부풀리기 회계 처리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단적인 예로 현대건설만 보면요. 한강 609 공사 하면서 하청업체, 재하청업체, 덤프트럭 기사까지 전부 다 공사비를 부풀려서 지급했다가 역순으로 회수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네. 자, 내가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어떤 사업을 주문하고 싶어요. 어떤 물건을 주문하고 싶어요. 그럴 때 주문하는 회사한테, 근데 그게 내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하죠. 자, 그럼 이때 상상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 돈으로 하는 게 아닌 사업을 내가 주문을 해야 돼요. 근데 내가
탐관오리예요. 못된 놈이에요. 슬프게도. 그러면 일단 부풀려서 만든 다음에 그 가격에 맞는 사업이라고 가격표를 또 가격표를 만든 다음에 내가 또 주문을 하는 회사들을 설득해야 되겠죠. 이거 가랍니다. 여기에 맞춰주시고 당신은 5% 가져가십시오. 아, 네. 그럼 짜지겠죠. 거기도 미친놈이니까. 네. 거기도 나쁜 놈이야. 5%만요? 그럼 흥정합니다. 7.5%로 합시다. 여기서 더 이상 당신이 주장하면 다른 회사랑 할 겁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잘 지내봅시다. 라고 해서 7.5%를 받아온 다음에 이것도 큰 사업이니까 또 재하청을 줍니다. 여전히 부풀어진 사업이죠. 계속해서 가라표는 남아있으니까요. 그죠? 여기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나라 돈을 필요 이상으로 착복하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거대한 도둑질이죠. 되게 많은 사람이 참여한. 재밌죠? 어마어마한 이 사슬? 이 탐관오리 착복의 사슬 구조가 바로 4대강의 22조 5천억이었다고 얘기를 하면요. 네. 사실 4대강은 12조가 되느니 6억 6조니 3조니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것도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벌써 인터넷의 블로그 같은 데 보면요. 신규댐 수혜주, 대장주, 테마주 이런 빠르다. 얘기들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찍어줍니다. 여기 리딩방 같은 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있죠. 삼성물산, 현대건설, DLESC 이런 대형 건설사, 금호건설, 삼부토건 이런 토목 분야의 전통의 강자들 이런 데가 다 일감을 가져갈 거다. 그러니까 여기가 요즘 대장주다, 테마주다, 신규댐 테마주다 이런 얘기들이 블로그에 올라옵니다. 네, 그리고 이 블로그를 쓸 수 있는 사람들, 애널리스트 혹은 토마토 TV에 자주 출연하는 이런 분들은 이 과정이 얼마나 비리로 얼룩져 있는지 알아요. 자, 이걸 저는 역설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게 문제라고도 생각하지 않아요. 게다가 본인이 어쩌다가 정치 얘기를 할 때 정치는 왜 그래? 라고 말할 때 그 정치 안에 이런 일들이 끼어있다는 사실조차 연결짓지 못해요. 그런 것 중에 하나로 한국경제TV가 있네요. 한국TV 재밌어요. 네, 14년 만에 다목적댐 만든다. 건설기계 재건 사업 이 기업 주목. 네. 네. 투자하시라는 뜻이에요. 사실 국내 건설사로는 굉장히 오래간만에 대규모 국책 사업, 건설 사업을 수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건설사의 로비 관련 업무를 원래 짬 올라가면 로비 관련 업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인정받으니까. 로비 관련 업무를 많이 해본 베테랑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들은 애널리스트들과 합작해서 회사 주식도 부풀리거든요. 네. 그래서 추가 수익을 얻어요. 나라 돈도 빼먹는 동시에. 하지만 억울해하지 않아요. 왜? 우리 발주 넣은 놈들이 훨씬 많이 먹었거든. 이 정도쯤이야. 적어도 제가 만나서 얘기해본 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나쁜 놈들이 많잖아. 우리는 최종 업무만 한 거야. 쟤네들 버는 거에 비하면 우리 회사 주식 잠깐 오르는 거는 아무런 수익도 되지 않아. 그냥 조그마한 사업 하나 벌리는 정도지 뭐.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 보수의 머릿속 한가운데에 들어와 있습니다. XSFM입니다. 퇴소하던 날은 정말 기뻤어요. 제가 고대하던 날이었기 때문이었는데 기차가 출발을 하는데 그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마음 둘 곳이 없다라는 생각이. 여러분의 독립은 몇 살이었나요? 보육원의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나와 홀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른이 되기는 아직 이른 나이. 곁에 아무도 없다면 그것은 자립이 아니라 고립입니다. 18. 홀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함께 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은 18 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 좋아요. 진짜 확실히 좋아졌어요. 이렇게까지 효과가 좋을 줄은 몰랐어요. 자신감이 생기니까 어제는 소개팅도 했다니까요. 저한테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저 이거 먹으니까 세상에나. 저 이마선을 따라서요. 잠먹. 야야 마고. 누구 망하는 걸 보고 싶나?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초일류 글로벌 PC 브랜드 레노버에선 내가 원하는 컴퓨터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 없다? 지금 액세스몰에서 확인하세요. Lenovo for those who do.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탄수화물과 당이 당신을 위협합니다. 식후 혈당 상승 억제, 탄수화물의 지방 합성 억제. 이젠 챙겨 먹자. 로아스의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 제조원 우리바이오, 유통판매원 로아셀 바이오팜. 저희는 진짜 장사는 이거밖에 안 합니다. 그렇습니다. 액세스몰에 와주십시오. 정직해요. 네. 질병관리청의 정확한 발표에 따르면 한국 성인의 절반 이상인 54.9%가 당뇨병 및 당뇨병 전 단계에 해당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도 공포 마케팅을 좀 하긴 합니다만 심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것은 공신력이 있습니다. 저희가 뭐 평화의 댐을 짓재요? 30대 이상만 지나가도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네, 저도 주변에 있죠. 저희 그 클럽장님이라고. 아, 네, 그렇죠. 네, 단 것도 좀 줄이고 체중도 줄이고 관리를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고 보조적인 건강기능식품을 먹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에서 그래서 추석맞이 이벤트를 역시 또 하고 있습니다. 네. 모든 것이 추석이에요. 전 제품 5% 추가 할인이 있고요. 네,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 이 정도 할인 거의 안 합니다. 그리고 5개 구매 시 1개 더 증정하는 이벤트도 하고 있습니다. 네. 걱정만 하지 말고 노력을 합시다.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와 함께요. 액세스몰에서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 추석 기간 할인하고 있습니다. 추석 배송을 늘 고려해 주십시오. 9월이 되면 조금 빡빡할 수 있습니다. 서두릅시다. 원래 2시간만 하려고 그랬는데 네. 재밌네요. 맞아요. 할 게 많네요. 예. 세상을 배우고 있어요, 지금. 역시 이명박의 하트앤소울은 토건이에요. 그리고 이건 쉬지 않고 내려오고 있다. 왜? 악당들은 돈 버는 방식이 똑같아서 악당입니다. 했던 걸 또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요. 집값 비싼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악당은 아니에요. 아, 그죠. 하지만 재개발이 된다고 할 때 원주민이 무슨 고통을 겪었는지, 토지 수용해서 무슨 핏자국이 남았는지 이런 것들은 무시합니다. 그 뒤에 들어와서 사는 나의 이득은 그들과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훈련은 금방 됩니다. 아니, 제가 살았던 동네에도 그런 힘든 일은 있었을걸요? 과거에? 근과거에? 10년, 20년 전에? 그래도 저는 제가 악당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가의 돈을 이렇게까지 크게 해먹는 토건 사업에 참여를 하면 내가 악당이라는 생각 잘 안 듭니다. 더 큰 악당들이 너무 많고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악을 나눠지면 평범해집니다. 한국 보수가 보통 이렇게 마음의 평화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부를 계속 축적하는 거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냥 악한 사람들이 많은 세상이 되는 거죠. 악하지 않은 일이 되는 게 아니라. 그걸 보고 있습니다. 네. 강은주 연구원이 최근 블로그까지 파악해 주셨습니다. 우린 퇴근해야 되니까. 다음 주에 좀 더 얘기해 보죠. 네. 아직도 그렇잖아요.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신난 사람들 얼마나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 다큐멘터리, 해양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은 고래가 죽었을 때 그 사체가 점점 심해로 가라앉으면서 얼마나 많은 해양 생물들이 그 시체를 통해서 먹고 사는가 막 이런 걸 관찰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심해 바닥에 닿으면 마지막에는 정말 심해에 사는 막 눈 안 보이는 개들 뭐 이런 것들이 그렇죠. 와가지고 네. 그거 이제 뼈까지 다 발라먹는다. 네. 이것이 자연의 순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비리의 베헤모스. 네. 를 여럿이서 뜯어먹는 얘기. 미생물들이 뜯어먹는 얘기. 그렇습니다. 하고 근데 있습니다. 이 발표가 난 다음에 이 토건 마피아, 뭐 수자원 마피아라고 불리웠던 사람들은 얼마나 가슴이 웅장해지며 두근두근 됐을까. 드디어 내 차례인가? 막 드디어 왔구나. 그동안 절치무심하던 암흑과 고통과 고난의 세월, 네. 고난의 행군이 이제 드디어 끝나는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하고 입장이 달랐습니다. 일단 정치적으로 반목이 심했기 때문에 친이계를 걸러내기 위해서는 중국 공산당이 그렇듯이 자기 반대 계파를 숙청하기 위해서 부패 혐의를 씌워야 했거든요. 뚜껑을 열기도 전에 사대강이 보였기 때문에 네. 검찰은 그 수사를 시키는 대로 했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때 거두어졌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귀환하고 있습니다. 떨어진 머리를 붙인 거죠. 네. 그러니까 똑같은 보수를 하는데 박근혜는 왜 그런 거? 박근혜는 다른 사업을 했어요. 다른 사업. 그건 나중에 시간 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4대강은 반복되고 있고 반복되면
예전에 돈을 벌던 방식대로 누군가 탐관오리들이 와서 돈을 벌 텐데 심지어 상당수는 같은 사람이다 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다음 주 주말에 이 뉴 4대강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은주 연구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춘천에 다녀와서 대구에 가기 전에 그 아시를 당연히 해야 되고 애증의 정치클럽이 제가 시킬 게 또 있어가지고 고생을 좀 시킬 것이고 빨리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원래 예정돼 있던 분이 한 주 미뤄져가지고 강은주 책임연구원과 4대강으로 돈 버는 얘기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땜빵으로 또 만나요. 563회에 뵙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562회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